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25일 토요일 오늘 경제진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초대 손님으로 모신 게스트 한 분이 계십니다. 헐리우드의 여배우죠. 아주 유명한 우리 샤론 스톤 누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의 가르침 한번 들어볼까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에 원초적 본능의 샤론 스톤 누님께서 재산의 절반을 날렸다고 울먹이셨다. 이분이 모금 행사에 나오셔가지고 벌써 연세가 이제 65이시네요. 예, 57년생이신가 그럼?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여러분이 돈을 문자로 보내는 방법을 어려워하는 걸 알고 있다. 나도 기술적으로는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지만 적어도 수표는 쓸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에 수표를 쓸 용기가 있다. 이번에 이 망할 놈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나는 내 돈의 절반을 날렸지만 그렇다고 내가 여기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울먹이면서 모금 행사에서 모금까지 하셨다. 그러면 왜 절반을 날렸을까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은 다 나라에서 다 보호해주기로 했잖아요. 한도가 얼마가 되든. 그렇군요. 투자하셨군요. 실리콘밸리 은행에 주식을 들고 계셨는지 거기 채권을 들고 계셨는지 어떻게 투자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폭망하면서 재산의 절반을 날리셨답니다. 안 됐네요. 참 안타깝네요. 이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타산지석이라고 배워야 할 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평생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일하신 것도 있지만 누구나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그러면은 인생이 보상받는다고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 공부를 조금 틈나면 때 이렇게 틈날 때 영어 촬영 같은 거 안 하고 좀 쉬실 때 비수기 때 좀 본인이 직접 하셨으면 어땠을까? 남들한테 이렇게 투자자 믿고 맡기지 말고 했으면 그런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샤론 스톤 누님께서 만약에 이제 스스로 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조금 이제 지나가는 이렇게 상황을 알고 계셨더라면 지금같이 이렇게 은행 같은 데는 부실 채권이나 이런 걸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거기 은행이 사실 겉으로는 영업 잘 되는 것 같아도 차갖고 이렇게 고금리와 양적 긴축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겉으로는 멀쩡한 기업, 겉으로는 멀쩡한 은행, 겉으로는 멀쩡한 투자은행 같은 것들이 사실은 속으로 언제 쓰러질지 모를 위험한 놈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경계할 수 있었지도 않았을까요? 마치 제가 들어보신 분들을 꾸준히 들어하셨던 분들은 한번 저한테 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주변에 친한 지인이나 동생에게 거의 뭐 1년, 2년 전부터 부동산은 절대 어떤 유혹이 와도 그쪽은 쳐다보지 말고 새로 뭐 대출받아 살려고 하지 말고 또 돈은 웬만하면 달러로 미리 다 환전해서 들고 있고 원화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지면서
금리도 미국 따라서 오르게 될 거다. 그런 때가 올 건데 1, 2년 지나면 그때 은행에서 아무리 고금리로 새로운 예적금 상품이 있다고 유혹을 해도 저축은행 같은 이 금융권은 일단 피해라 라고 항상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것만 좀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작년에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 근데 자기가 못 참고 너무 좋은 조건으로 예금을 저기 있길래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그걸 덜컥 들었다. 달러로 환전을 하고 원으로. 또 어디다 했냐 했더니 제2금융권은 아니고 제일금융권 은행인데 뭐 그 당시 뭐 8% 9% 막 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잘 잡은 거죠. 물론 아직 우리나라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문제가 된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웬만한 국민들이 다 알죠. 바로 그런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그 뭡니까 그 부실 부동산 파이낸셜 프로젝트 파이낸셜 그런 데다가 많이 투자를 하거나 돈이 많이 엮여 있어 가지고 거기서 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아무리 건실하고 잘 나가 보이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도 한 방에 갈 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조금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지금은 그것처럼 샤론 스톤 님도 조금 어느 정도 좀 그 정도라도 좀 알고 준비하고 계셨다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고금리가 되고 기사 같은 거, 뉴스 기사, 경제 기사 같은 것도 관심 있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시고 했다면 우리 미국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회사채 시장에 정크 등급의 특히 회사채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힘들어하면서 쓰러지는 부실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은행도 건실한 은행인지 그런 부실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데 많이 투자해 놓은 은행인지를 따져가지고 요거는 조금 정리하든지 발을 빼야겠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셨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세상이 자기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무슨 일을 해야겠다, 아니면 뭐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떤 쪽으로 내가 뭐 인생을 조금 노력을 해야겠다, 무슨 일을 한번 펼쳐야겠다 할 때 전 세계의 큰 흐름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제 항상 곧잘 하는 비유지만 아무리 피아노 신동이 태어나도 엄마 아빠가 잘 받쳐주면서 줄리어드 음대까지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애면은 피아노 신동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지만 그때의 흐름을 잘못하고 나면은 전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와 관계없는 그냥 장학생으로 일반 뭐 서울대 의대나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의사로만 남을 수도 있고, 결국은 주변 환경, 경제의 흐름을 아는 것이 자기 인생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흐름을 읽으면서 전 세계의 경제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크게 뒤통수를 얻어맞지 않는 그런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공부 중에 하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샤론 스톤 님도 이번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을 맡게 됐네요. 연예인의 가르침은 이거죠. 경제를 공부하고 우리가 그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종목이 뭐가 좋대더라 들어가서 단타로 뭘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알아야 자기 인생을 거기에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아무튼 참 안 됐습니다, 이두님. 요거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샤론 스톤 님이 전 세계적인 이 판모 파탈로 굉장하게 이게 떠올랐던 영화가 바로 이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죠. 베이직 인스팅트. 1992년작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남자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였고, 여자는 사실은 그에 비하면 거의 무명에 가까운 신예였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 장면. 이 자신을 그 범인으로 살인자로 피의자로 의심하는 경찰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주 도도하게 취조실에서 신문을 봤는데 담배에 불을 붙이라고 시키더니 요 앞에서 다리를 한번 싹 바꿔 꽂어. 거기다 아주 그 남자들이 다 여기에 그냥 홀려버리죠. 이 유명한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있었을 겁니다. 저도 역시 이거를 그 당시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극장에 가서 봤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선 검열을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이런 하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패치가 됐지만 이 감독이 그 당시에 폴 버호벤 감독이었어요. 폴 버호벤 감독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화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로보캅 같은 영화가 있죠. 그래서 어떤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떤 로보캅도 그 1편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충격적인 장면 막 이렇게 좀 어린애들이 보면 마음에 트라우마가 될 것 같은 그런 잔인한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되게 R 등급이라고 하죠. 서양에서는 그런 이제 좀 거칠고 충격적인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이렇게 날 것처럼 나오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샤론 스톤이라는 그 신의 여배우를 속이고 카메라에는 잘 안 비칠 거다 해놓고는 요거 이 다리를 꼬는 장면에서 이 중요한 부위가 다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잠깐 비치게 찍어버려요, 영화를.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사회에서 매장당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이제 샤론 스톤이 나중에 그걸 보고 야 말하고 틀리지 않냐 막 노발대발하면서 폴 버호벤 감독 뺨을 때리고 막 나 이거 도저히 이렇게 못 내온다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고소할 거야 막 그런 식으로 노발대발했다고 했는데 폴 버호벤 감독이 뭐 들리는 말에 하면 잘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어떤 영화의 어떤 예술적인 면이라 생각하고 나만 믿고 한번 이거를 그대로 필름으로 내보자. 너 엄청나게 뜰 거다. 실제로 바로 그 장면 때문에 샤론 스톤이 일약 대스타가 되죠. 어르신 앞에 두고 옛날 얘기 좀 이런 남사스러운 얘기 하려니까. 폴 버호벤 감독 이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네요. 네덜란드 ASMR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을 받아서 헐리우드로 입성을 했던 그런 감독인데 아무튼 예 그렇죠. 그때 바로 이 장면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힘들게 버셨는데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죠? 어떻게 번 돈인데 이렇게 뭐 잘못하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재산 반을 한꺼번에 날리면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이분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은근히 우리가 이분의 화려한 여배우만 생각하는데 예전에 지금 이거 우리는 지금 경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이분 저기 그 미투 헐리우드 미투 운동 때 이분도 많이 저기 충격적인 얘기 많이 하셨죠. 자기 그 여배우 때 막 그 영향력 있는 영화계 감독이나 배우나 뭐 PD나 그런 애들이 막 자기한테 막 육체적인 걸 요구하고 막 그랬었다. 그런 충격적인 얘기 많이 했었죠. 예. 어쨌든 예.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고 흐름을 알고 있어야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 그거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겁니다. 아직도 여지는 계속되고 있고 그것들은 또 휩소일 뿐이다. 지금은 팝콘 각이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엊그제까지도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까지 해온 얘기죠. 날마다 롤러코스터 같을 거다. 하지만 그것은 휩소다. 예.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난리가 나나? 하늘이 무너지나? 이리 피해 있어야 되나? 저리 피해 있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 나는 뭘 지금 들고 가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들고 있는 건 현금하고 팝콘 2개만 들고 있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냥 현금 들고 팝콘만 먹으면서 가만히 쉬고 구경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닐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안절부절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살면서 연애도 그 다음에 사업하면서 사기당하는 것도 그 다음에 싸우면서 이기는 것도
결국은 항상 보면 연애에서 밀당할 때도 보면 급한 사람, 아쉬운 사람부터 먼저 당하더라. 부안해동 하지 말고 가만히 시장을 휩소에 속지 말고 깊게 들여다보자. 엊그저께 수요일 날 3월 FOMC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엄청나게 위아래로 요동치고 그 다음날도 요동치고 그 다음날도 요동치고 3일 동안 요동치고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예. 보통 이제는 조금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요새는 FOMC 회의하면 그날 바로 시장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적어도 3일은 지나봐야 알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진정되면서 그래서 뭐 그날 뭔 일이 일어났든 다음날이 뭔 일이 일어났든 그냥 팝콘 먹으면 되는 거였죠. 사실은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 지금은 대충 방향이 어떻게 나왔냐 보면 아직도 방향이 안 잡힌 것 같아요. 더 기다려야 되고 이것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모습은 나왔다. 그게 뭔가 한번 보자고요. (0.25) 베이비 스텝을 했었죠. 예, 잘 아실 거라. 여기 보시면 예, 현재 미국 연방준비은행 페드의 최종금리는 이로써 5.0이 되었습니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4.75에서 5.0 사이인가 그렇게 되죠. 지금 보면 여기에서 페드를 보면 지금 5.0까지 치솟았네요. 이번 3월 22일 날 저번에 4.75에서 최종 제일 높은 금리를 0.25 올려가지고 5.0이 지금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걸 맥스로 보면 요거죠. 지금 이게 이렇게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40년 동안 떨어졌었죠. 그러고 이렇게 올리다가 마지막에 안 된다 하고 이때 내렸었는데 코로나 바로 전까지 이때 딱 끝났는데 인플레 때문에 이제는 올려야겠다고 여기서부터 올리게 되는데 다들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다가 그전 정고점을 못 넘고 경제가 깨질 것 같은 게 내리다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다 내릴 거야. 처음에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인플레가 계속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그 전에 정고점을 넘어서 더 올려버리고 여기 정고점까지도 지금 더 올렸죠. 지금 현재 잘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40년 동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그랬듯이. 근데 그 이전에 한번 이제 중국하고 뭔 사단이 나겠죠. 자,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냐? 빅스텝이 아닌 25bp의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을 했다. 예상대로 0.25%를 올렸고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뭡니까? 한 번 더 5월달까지만 올리고 별일 없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올리고 기다려 볼 것 같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했냐면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올렸는데 앞으로 우리 연준은 최종금리를 5.25%까지 올린 다음에 지켜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올려서 5%가 됐으니까 5.25%까지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0.25 한 번만 더 올리고 더 이상 안 올리겠다는 얘기나 똑같죠. 그래서 야 확실히 이번에 신용 위기가 무서웠나 봐. 0.25만 올리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도 0.25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더 이상은 안 올리고 뭔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겠다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시장 입맛에는 비둘기파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것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동안 한없이 오르던 달러가 그날 갑자기 약세를 보이면서 쭉 달러 인덱스가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다른 나라의 환율도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날 당일날 시장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오르게 되죠. 보시죠. 그날이 3월 22일이었습니다. 이날이네요. 3월 22일 날 이날
파월의 얘기가 나오니까 야, 베이비 스텝이다. 역시 빅 스텝은 없다. 더구나 이제 금리 인상도 한 번만 더 하면 끝이다. 그 지긋지긋한 금리 인상도 하면서 쭉 올라갔지요. 지금 나스닥 100을 아니 S&P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올라갔는데 뭔 일이 있었길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갖고 어마어마하게 후퇴해서 여기까지 그날 당일날 떨어졌을까요? 뭔 말을 했나 했더니 그날 마침 우리 옐런 누님께서 그 전에 했던 말하고 틀리게 갑자기 또 이날 저기 그 의회에 증언을 의회에 가서 좀 두드려 맞고 오셨는데 옐런 누님께서 저번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저기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빵 터질 때부터 모든 저기 주말에 저기 바이든하고 칩 파월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하더니 우리가 저기 모든 걸 다 예금을 보호해주겠다. 시그니처 은행도 우리가 다 보호해주겠다. 전부 다 보호해주겠다. 걱정 말아라. 뭔 일 생기면 퍼스트 리퍼블릭도 해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시장이 잘 안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생기는 모든 은행도 똑같이 다 구제해주겠다. 그런 말을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불렀죠. 네가 뭔데 아무리 재무장관이라도 그거는 의회에서 우리 상원 하원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딱 합의를 봐야만 될 수 있는 중대한 일인데 네 혼자서 그렇게 뭐 네가 뭐 의회도 없이 혼자 뭐 독재자야? 결정을 다 해? 하고 뭐라고 막 했죠. 불러갖고 국회의원 장관 하면서 막 승질 내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막 정신 있어요? 엄청 혼냈겠죠? 할머니를.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 뜻은 아니었고 이제 이 은행 해준 것처럼 다른 데 은행에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 그런 식의 말이었지. 실제로 내가 어떻게 뭐 모든 은행 뭐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 다 예금을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겠냐. 그건 내가 정말 잘 말실수한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의회에서 상원 하원이 합의를 봐서 결정돼야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에이 하고 여기서는 한 발 물러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날 이렇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보면 뭡니까? 엄살부린 거죠. 아니 이거 뭐 뉴스 딱 이날 들으시면서 좀 이 기사 보시면서 다 그렇게들 생각하셨던? 당연히 그거는 이제 옐런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특수한 그 재무부와 이런 데 권한으로 한 은행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위급한 상황은 해줄 수 있는 건데 위급한 상황이 또 터지면 그 은행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전체 은행을 다 해준다는 건 이제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모두 그걸 법제화를 해서 앞으로 터지는 은행들은 미국에서 다 보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려면 당연히 의회에서 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옐런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겠다 그런 뜻이란 것도 다 알고 근데도 다 아는 얘기인데도 옐런 이랬대 하면서 엄살 부면서 퍼뜨리죠. 이렇게 떨어뜨렸죠. 굉장히 이게 웃긴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옐런이 또 이거를 워낙 시장이 힘들다 엄살을 부리니까 그래 내가 의회에서 그렇게 원론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사실은 얼마든지 진짜 뭐 20개 30개가 계속 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퍼스트 리퍼블릭 외에 뭐 다른 은행도 이런 게 한두 개 더 터지면 한두 개 두세 개쯤은 내가 나만의 권한으로 틀림없이 다 또 똑같이 커버해 줄 수 있는 얘기 아니냐. 뭘 그거를 다 아는 얘기인데 막 그렇게 징징대냐. 그렇게 그 다음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내려가는 듯 하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하루 종일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왔다 갔다 했죠. 이 폭을 보세요. 하루의 이 변동 폭을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랬어요. 그런데 또 뭐가 터졌습니까? 도이체뱅크 문제가 터졌죠. CS가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유럽에서 독일에서 도이체뱅크 문제가 터진다 해서 또 겁먹으면서 쭉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유럽에서도 똑같죠. 이번에 유럽에서 누가 나옵니까?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은행 총재가 또 나와가지고 왜 겁먹어 그럴 필요 없어 다 우리가 그 미국에서 뭐 옐런이나 파월이 다 커버해 준 것처럼 우리 유럽도 다 커버해 줄 거야. 그러고 독일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는 독일의 숄츠 총리가 직접 연설을 하죠. 어떻게든 우리 살릴 거고 도이체방크 아무 문제 없어. 왜들 그래? 내가 보장해. 나오니까 그래 그런가 하고 또 쭉 올라갔어요. 3일 동안이 난리를 쳤죠. 근데 그 난리를 친 거를 조금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기사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절대 그렇게 난리 칠 것도 아닌데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과민 반응하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17 소녀예요 하는 것처럼 어머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머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왔다 갔다 요동을 치죠. 어떻게 보면 얘 알고도 일부러 일어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좀 보입니다. 저는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일부러 시장을. 왜 갖고 놀까요? 이런 재무장관이나 권한이 있는 중앙은행장이나 정부의 총리나 대통령한테 어필한다고 봐요. 저는. 우리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갈 것 같아. 막 공포로 또 뱅크런 할 것 같아. 시장에 이렇게 어필을 일부러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꼭 살려줘야 돼 하고 무슨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서 죽을 놈은 죽어야지 지금까지 잘못해서 방만하게 운영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절단 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다 살려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어필하는 놈들이 많다고 봐요. 일부러. 그리고 시장에 대부분의 개미 참여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기관들이나 이런 놈들, 월가놈들 아니면 걔네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봐요. 야 진짜 큰일 난대. 우했다가 야 이제 어떤데 좀 산대 하면서 갖고 놀면서 그래서 먹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루하루.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하고는 이번에 동결했던 우리나라하고는 금리차가 한국하고는 역대 최대로 1.5포인트가 1.5%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 자꾸 이런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오지? 요새 기사들 보면 어지간히 제가 파월을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항상 막 제일 웃기게 나온 표정을 갖고 오더라고요. 이번에 아무튼 도이체방크 문제는 왜 터졌습니까? CS는 어떻게든 뭐 UBS에서 뭐 일단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이 평탄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은 계속 뭐 이거저거 말이 나올 것 같죠. 그래도 어떻게든 스위스 당국이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로 미국하고 똑같이 주말 이틀 만에 쇼부를 확 봐버리면서 UBS다 떠넘기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든 걸 다 빠르게 하면서 이 쓸데없는 공포가 밖으로 전염이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은 CS도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난관은 겪겠지만 크게 뭐가 터질 위험은 초반에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도이체방크는 왜 터졌냐? 아무 이유 없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또 CS가 예전에 그 문제가 있어갖고 터진 것처럼 도이체방크도 제가 항상 블로그에서 작년부터 도이체 빵꾸라고 불렀죠. 언제 빵꾸 날지 모르는 놈이다 해가지고 도이체방크라고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한 1년 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도이체방크가 이번 신용위기에서 유럽에서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놈이 하고 그놈만 쳐다봤는데 갑자기 CS가 터져버렸죠. 작년에. 그러더니 약한 고리가 CS가 터져서 이런 문제가 결국은 넘어졌죠. 이제 CS라는 데는 이제 100 몇 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이제는 완전히 쓰러졌는데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 찾다 보니까 전과자만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전부터 문제가 있대. 근데 도이체방크가 예전부터 문제가 돼서 10년 넘게 지금 빌빌한 제가 빈대떡 신사라고 했죠. 겉보기에만 뭐 유럽 최대의 뭐 1, 2위 은행을 이랬다 저랬다 다투면 그런 투자은행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그동안 예전 충격에서 그 이미지를 회복을 못 해가지고 빈대떡 신사처럼 실속 없이 가는 주가를 보면 안다. 제가 그랬죠. 볼까요 한번? 이게 도이체방크 주가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한 달짜리 주가로 보면
계속 아이고 끝없이 떨어졌죠. 이게 2007년부터 해서 여기서도 쭉 지금까지 여기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90달러까지 주당 90달러였는데 지금은 뭐 10달러니까 거의 9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맞죠? 그렇게 지금 2010년도부터 십몇 년 동안 14년 동안 지금 꾸준히 하락하는 중입니다. 이런 거 뭐 나중에 뭐 대마불사 살아나겠죠. 이때 잡으시면 평생 같이 힘든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거 그셔놨었어요. 여기 예전 한번 크게 떨어졌던 2009년도에 그때 이 저점을 깨면 정말로 큰 신용이익이 다시 오는 거다라고 봤었는데 이때가 2018년도부터 이렇게 비실비실 하면서 갔다 왔다 해서 숨이 꼴딱꼴딱 드디어 넘어가는구나 했는데 코로나 때 다시 이게 살아났어요. 그 이후로 양적 유동 때문에. 그러지만 이번에 또 언제였습니까? 작년도 작년부터 작년 여름부터 까딱까딱해서 이때 제가 굉장히 조심하고 보고 있었는데 CS가 터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금년 9월 10월부터 쭉 올라가서 살아나나 했는데 갑자기 이번 달 들어와서요. 갑자기 며칠 만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 문제가 터지고 이게 유럽으로 그 공포가 건너오면서 별 문제 없던 CS를 죽이더니 예전부터 너는 마음에 안 들었다 하면서 죽이더니 그것 때문에 여기서 갭으로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 걸 다시 산란하는가 했는데 이 중요한이 여기로 넘어가면 지옥인데 그날 푹 하루 빠졌다가 갑자기 이제 그날 라가르드 총재하고 숄츠 총리가 나와서 야 도이치방크 아무 문제 없고 행여 문제 터져도 우리가 책임지고 살릴 거다 하니까 그날 하루 만에 갔다가 쭉 왔죠. 근데 이때 떨어질 때 이미 예전에 아주 이 넘으면 안 되는 요단강 이 지지선은 한번 발을 담궜죠. 겁이 나서 이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던진 겁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그러죠? 이거 내려가는 순간 던졌겠죠. 이놈 못 믿어 하고 근데 다시 살아왔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다음 주랑. 이날 그래서 도이치방크만 떨어졌으니까 중요한 시스템적 은행이 유럽에서 크다는 굵은 은행들도 다 이날 폭락을 했었죠. 하지만 그날 도이치방크가 따라 올라간 것처럼 얘네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만에 또 낙폭을 거의 반 정도 다 만회했었다고 그래요. 코메르츠 방크가 독일에 있는 가장 큰 은행인데 거의 뭐 도이치방크하고 둘이 등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서로 1, 2등 하고요. 코메르츠 방크도 9% 떨어졌고 스위스에 있는 CS UBS도 떨어지고 프랑스에 있는 소시에테 제네럴도 떨어지고 프랑스에 또 BNP 파리바도 있고 영국에 바클레이스가 있고 이런 거 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다 미국에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그런 것들처럼 블랙락 그런 애들처럼 전부 다 유럽 쪽에 있는 그런 큰 은행들입니다. 투자은행들도요. 이 전 세계의 결국 금융계를 휘어잡는 게 미국에 있는 은행들하고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죠. 그런데 이번에 CS가 하나 넘어갔죠. 끝났죠. 자, 그만큼 큰 전 세계를 주무르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유럽의 위치는 CS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고요. 미국의 그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숄츠 독일 총리도 지금 보면은 뭔 일이 좀 터질 것 같다면 바로 하루 만에 가장 그 권한이 큰 재무부 장관, 총리, 중앙은행장,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서둘러 가장 큰 액션을 취하면서 빠른 진화에 나서고 있죠.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왜 그럽니까? 디지털 기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하고 그리고 그 공포를 SNS에서 막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SNS 단톡방에다가 어디 터진대, 뭐가 어쩐대, 돈 빼, 옮겨, 큰일 났어.
그러면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볼 시간도 없이 무조건 은행 어플 딱 열어가지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죠. 거기서 빼서 다 이체시켜버리죠. 이거 진짜 문제가 없어도 누가 맘만 먹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시세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들하고 뭐 연계된 그런 단톡방에 자기가 뭔가 아이디만 있다면 어디 은행에 뭐 문제가 된대 몇 명이서 주가 조작하듯이 맘먹고 퍼뜨리면 네가 이쪽 맡아 네가 이쪽 맡아 하고는 퍼뜨리면서 실제로 거기서 금액을 이체를 시켜버리면 딴 사람들도 따라서 우우 하면은 그거 막 흔들리겠죠. 얼마든지 그 주가 조작으로 하루에 한 번씩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스마트기기 때문에 이거 이용하면 지금 악용해 먹는 놈들 틀림없이 있습니다. 눈에 뻔히 손가락만 까딱까딱 몇 번 하면 큰 돈이 들어올 유혹이 보이는데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 쓸데없는 지금 도이체방크 같은데 지금 이 공포가 전염됐던 것도 도이체방크의 지금 그 자산이나 뭐 유동성 같은 걸 봤을 때 비록 빈대떡 신사긴 하지만 지금 동안 몇 년을 10년 넘게 버텨오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다 그렇게 관리를 해놨는데 순전히 이런 선동질하고 손가락질로 헤쳐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위, 사실 여부 진위로 확인해 보기도 전에 무조건 이런 선동질로 다 금융시장이 출렁출렁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가장 파워가 큰 최종 보스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내가 보장한다. 그렇게 말해야만 시장이 지금 안정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더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옐런이 그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입장을 뻔히 이쪽 정치적인 입장이나 상황을 좀 돌아가는 거를 어떤 식으로 결정된다는 거를 아는 놈들이 그 열가 있는 놈들은 다 알죠. 열가 있는 놈들은 옐런은 이제 그 재무부하고 해가지고 어떤 권한이 있다 연준하고 그래서 뭐 펀드나 뭐 기금이나 뭐 급시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비상 상황 시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한 은행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어. 얘네들은 다 알죠. 근데 전 은행을 다 해주려면은 정말로 나중에 의회하고 뭔 얘기가 돼야 돼. 그것까지 다 알겠죠. 아는데 알면서도 사람들을 막 호도하겠는 거죠. 월가에 찌라시하고 그날 당일날 월가에 퍼지는 뜬소문들 누가 만들겠어요? 개미들이 만들겠어요? 월가에 있는 놈들이 만드는 거죠. 그날 당일날 시장에서 막 퍼뜨리는 거죠. SNS로. 야, 제니 옐런이 그런 말을 지금 의회에서 했대. 이거는 지금 신용위기가 보장이 안 되고 당장 내일부터 뭔 일을 하는 거야 하니까 파월 때문에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옐런이 그 다음날 또 아니라고 S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근데 야 이번엔 도이체방크에 뭔 일 날 것 같아. 왜? 거기 문제가 없다는데 아냐 그래도 날 것 같아. 그러면은 개미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도이체방크의 자산 유동성이 뭐 지금 몇백 프로로 안전하고 그런 거 다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그날 그 장에 떠도는 소문에 선동당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징징대는 모습을 보여주면 옐런이 직접 나와서 아니다라고 말해줄 거고 유럽의 라가르드 총재가 나와서 그건 아니다 할 거고 필요하면은 파월이 나오고 바이든이 나오고 숄츠가 나오고 해가지고 커버해 줄 거다라는 거를 이미 월가놈들은 아니까 또 그날 또 엄청 헤쳐먹는 거죠. 이거 일부러 이렇게 시장을 뒤흔드는 겁니다. 아주 악랄한 놈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부 진정시켰다는 겁니다. 자, 도이체방크의 자본과 유동성은 강력하고 수익성 견조하다. 갑자기 붉어진 도이체방크 위기로는 그 뚜렷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더라. 시장이 막연한 공포를 안고 있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소셜미디어, SNS 광풍이 금융 불안정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분석. 확실한 거죠. 뭐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한 저번 영상부터 제가 꾸준히 얘기하는 거죠. SNS를 중심으로 다음 타깃이 정해지면 별다른 이유 없이 우우 달려가서 선동질하고 위기설이 휩싸인다. 그거 지금까지 헤쳐먹는 놈들이 있다. 처음부터 헤쳐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불안감은 은행들이 온라인 뱅킹과 모바일 뱅킹이죠. SNS 시대 들어서 갑작스러운 신뢰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다. 앞으로 챗 GPT가 이제 우리 개인들한테 다 이렇게 장착이 되면요. 이런 혼란은, 사회 혼란은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을 딱 이용해서 시장을 이제는 큰 세력이 아니라 개인이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 농담같이 한번 얘기했었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 하려면, 또 미리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뭔 일이 터질 것 같다면 나라에서 뭐부터 막아야 된다고요? 손가락질 못하게 모바일 앱 뱅킹부터 먹통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이게 왜 안 되지? 안 움직이지?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래도 되나? 나의 그 재산, 사적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아무리 뭐 사회 혼란이 어쩌고 해도 나라가 정부가 어떻게 갑자기 뭐 예금 인출 못하게 미리 뱅킹을 다 막거나? 그렇죠. 민주주의 논리에 의하면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 논리에 의하면. 그런데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개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봐야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차트 변화가 이렇게 됐다. 차트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은 이때부터 삼각형을 뚫고 밑으로 나와서 삼각형에 이번에는 저항을 받고 앞으로 내려오는데 다우도 1월 달부터 쭉 미리 올라가지고 여기 그 전에 오를 만큼 오른 데에서 이렇게 물결 치면서 여기를 넘나들면서 애무하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또 그 밑에 있는 새로운 박스권 모양으로 약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네요. 예. 여기까지 올랐다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데까지. 예. 스파이도 여기서 새로운 박스권이 밑에서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정도네요. 여기서 이만큼 정도고 오르는 것도 한 여기나 여기쯤 하지 않을까 하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갖다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횡보하냐 횡보하다 떨어지냐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추세선이 있거든요. 여기 점선으로 그어놨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예전부터 쭉 이렇게 떨어지던 추세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추세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때 1월 26일부터 뚫었네요. 1월 26일부터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상승인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요 밑을 타고 올라가는 밑에 점선 보이시죠? 밑을 타고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추세를 이번에 또 밑으로 쳐집니다. 쳐지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하다 쳐지면서 다시 옛날 내려오던 하락 추세선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요거 보고 사람들이 신용위기로 이제 대공황이 온다 난리를 쳤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이 하락 추세선을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정말 사람들 신경 쓰이게 만들죠. 이렇게 차트의 변화는 재미로 보는 거지 차트의 변화를 보고 앞일이 이렇게 될 다 얘기하면은 맨날 뒤통수 맞다 끝납니다. 전체적인 거시경제의 상황하고 큰 흐름을 보면서 시장의 심리를 읽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 변화가 어떻게 되나 컨센서스의 변화가 어떻게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짧아야 3개월 그러면서 분기 반기별로 짚어가면서 차트는 이제 가미해서 재미로 이렇게 보는데 그나마 그게 조금 실수를 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고 물론 누구나 앞일을 맞출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컨센서스가 변화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밑부분으로 내려와서 다음번 박스권을 이렇게 유용하다가 정말로 컨센서스가 크게 무너졌던 사건이 터져야 여기서 이제 밑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파이는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나스닥 100은 이렇게 버틸 줄 정말 몰랐죠. 저도요. 나스닥 100은 여기서 내려와서 밑에 박스권을 형성할 줄 알았더니
다시 위로 올라가지고 결국은 큰 위아래로 더 폭이 큰 하나의 박스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예전 최고점을 일시적으로 위로 빵빵 가시로 막 뚫었죠. 결국은 이제 그거를 못 넘은 거죠. 지금 보면 결국 못 넘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세력을 못 넘으면서 그러나 거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번 신용위기가 터졌을 때부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더 무섭죠. 빅테크의 힘일까요? AI의 힘입니다. AI. 반도체에도 그런 AI 때문에 반도체 쪽이 수혜를 볼 거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사실은 반도체 상황만 보면 지금 그렇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에도 다 수출 못하게 지금 막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네요. 나스닥 100하고 그전 전고점 넘어서 올라오면서 큰 박스권이 돼버렸죠. 예전에 짜잘한 박스권이었는데 근데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밑에서 안 멈추고. 굉장히 그렇지만 아까 이 나스닥 100이나 이걸 봐도 그렇게 뭐 거래량이 많이 따라붙 이번 신용위기 상승 때 거래량은 오히려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어디 갈 데가 어디냐, 숨을 데가 어디냐, 이번 신용위기 어디가 그나마 버텨주고 안전하냐 하면서 많이들 일이 좀 피신와 가지고 조금 올랐다고 봐야겠죠. 나스닥 종합은 이제 나스닥 100하고 중소기술주들 뭐 쪼는 것들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밑에 아래 박스권이네요. 확실히 예전에 위에가 아니라 아래 박스권으로 조금 한 계단 조금 내려왔고요. 러셀은 한 계단이 아니라 두 계단, 세 계단 내려왔죠. 왜 그럽니까? 중소 지역 은행들이 상대하는 게 바로 이런 찌그마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죠. 은행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버렸죠. 그래가지고 예전 이 저점, 그 전에 있던 전저점 수준까지 지금 버텨내고 있는데 여기서 안 떨어지려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라가서 지금 요 위에 있는 31,000달러 요걸 넘어야 다음 세력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일단 많이 좀 멈추고 있죠. 멈추고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쪼르르륵 쫄아 들어가고 거의 지금 거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래들이 많이 지금 잡고 있다는 거죠. 닥스, 유럽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독일 닥스를 보면 제일 끝까지 그 어디보다도 잘 나가고 잘 버티고 있었지만 떨어질 때 됐다 하니까 그냥 떨어져 버리죠. 근데 이런 신용위기로 떨어질지는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다시 대충 여기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다가 도이체방크 때문에 떨어진다다 다시 올라왔네요. 아무튼 예전 박스권에서 밑에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정말 뭔 일 빵빵 터지는데 지금 전부 다 국채가 안전자산이다. 근데 처음에 되게 이상했죠. 처음에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가 터질 때는 거기가 국채를 많이 들고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채 매도를 엄청나게 처음에 했었잖아요. 시장에 국채가 막 매도가 되는데 그거를 다 받아주면서 큰일 났네 하면서 첫날부터 바로 그냥 전부 국채 시장으로 달려 샀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놈들이 엄살 부리면서 좀 뻘짓들 하고 똥볼들 차고 있구나 의심이 좀 됐었죠. 아무튼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회복을 3.5 찍고 올라가나 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더 내려왔어요. 왜 그러죠? 도이체방크 문제까지 그 다음에 옐런이 파월이 어쨌네 핑계 대면서 더 내려왔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전저점 단계까지 지금 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어요. 일단 시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채권 시장은 계속 이렇게 금리는 계속 떨어질 거다. 계속 안전자산으로 올 거다.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런 신용 경색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연준도 피벗을 하게 될 거고 경기 침체도 올 거고 해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배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될지
또 내려가는 데다 한 번 더 튈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하일드 채권 이때 저번에 얘기했던 거죠. 정말로 큰 신용위기가 당장 터질 것 같았으면 위로 갔었겠지만 그 수준을 못 넘고요. 지금 옆으로 또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앞으로 이제 점점 신용위기가 더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부각되면서 더 예민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컨센서스에 관여를 하게 되겠죠. 금입니다. 그때 이 수준에서 이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경기 침체가 올까 그런 위험 때문에, 그리고 달러는 약세로 빠지지 않을까 계속 하기 때문에 금은 계속 그 수준에서 며칠 동안 더 많이 오르진 않고, 언론에서는 지금 사상 최고점 갈 거다 막 바람을 엄청나게 며칠 전부터 넣고 있습니다. 은은 그 이후로 금은 못 오르는데 조금 더 올랐죠. 은은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었어요. 아직 그 최고점 근처도 안 갔고. 원유가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어떤 뭐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 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정말로 이 몇 년간은 정말 이랬다 저랬다 그냥 너무 막 말도 안 되게 난기류가 펼쳐지는 정신과 시간의 방과 같은 보통의 경제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때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달러 약세가 엄청나게 되고 있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보통 원유 같은 건 반대로 오르거든요. 금처럼. 그런데 원유는 갑자기 위험 자산이 되면서 엄청 버림받고 있죠. 밑에서 지금 놀고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저번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달러 지수가 여기나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 밑에 피보나치까지 요렇게 갔다가 와가지고 그 수준에 지금 왔습니다. 61.8% 수준까지 떨어졌었네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금요일날 뭐 도이체방크 뭐 문제가 있고 막 하면서 저희 막 달러 유로와 다 막 엄청나게 막 위험하게 흔들리니까 그날 우리나라 환율도 굉장히 안정돼 가지고 지금 위에 있는 1300원 선하고 밑에 있는 제가 찍어놓은 이 두 번째 선까지 한 번에 그냥 어마어마한 저기 위아래 변동성이 생기면서 크게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이게 뭔 일이래 했는데 다시 그 다음날 위로 이제 올라가서 다시 그 구역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마지막 날 이 하루하루 변동성 보세요. 이거 아직 시장의 혼란이 아직 잦아들질 않았다는 거죠.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네요. 이런 거는 저기 이제 주봉으로 보면 좀 안정되게 나오죠. 주봉으로 보면 이 정도네요. 지금 이 두 개의 저항선을 크게 한번 침범은 했지만 아직도 여기 두 개의 지지선 사이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두 개의 커다란 지지선을 크게 침범하면서 찍고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말아 올리면서 그 사이에 지금 갇혀 있네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상보다 더 내려갔었지만 하루 만에 또 끌어올린다. 어쨌든 그 수준을 지금 딱 가고 있습니다. 엔화가 생각보다 훨씬 더 그렇게 일본이 망가져가는 것 같아도 이럴 때는 안전자산이다. 사실 이번에 아시아가 굉장히 안전했죠. 왜냐하면 이 지금 위험이 빵빵 터지는 데가 어딥니까? 미국하고 유럽 아니에요 지금. 아시아는 조용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아시아 쪽이 안전해서 이번에 아시아의 대표적인 안전통화인 엔화하고 아시아 쪽 국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유럽은 아까 그 국채 금리 변화를 보셨듯이 은행발 신용위기의 공포 때문에 국채 금리가 하루에도 막 위로 갔다 하늘로 갔다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 큰 연기금이나 큰 펀드 그런 데에서 기관에서
돈을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이자를 받으면서 굴리기 위해서 각 국가의 국채를 사는 게 사다 묻어놓는 게 걔네들 일인데, 안전하고 오랫동안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이자를 줄 거라 믿어 마지 않았던 미국과 유럽의 국채가 그렇게 막 미친 액수 널뛰기 하듯이 막 하루에도 이렇게 뛰어버리면 거기서 돈 다 빼가지고 보다 안전한 국채 자산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는 비교적 조용했죠. 그러니까 아시아 국채 자산으로 자산이 조정돼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도이치방크 아까 봤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어떻게 됐나 볼까요? 궁금해서 우리나라 수학개미들이 이 일 터졌다 할 때부터 여기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3월 16일부터 떨어질 때부터 막 공격적으로 여기 들어갔다고 하는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이 와중에 진짜 진정한 프로와 고수로서 단타로 하루 만에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를 보고 나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이때 무조건 퍼스트 리퍼블릭은 문제 없으니까 강남은행이니까 살 거야 하고 이때 들어왔던 분들, 왜냐면 퍼스트 리퍼블릭 터지기 전에 실리콘밸리하고 시그니처 은행을 국가가 책임지고 어떻게 살려주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 됐을 때는 얘네도 살려줄 거야 하고 들어갔겠죠. 물론 살려준다고 합니다. 하는데도 계속 떨어지죠. 지금 여기서 지금 재미 보고 날마다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재미 본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대부분은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상당히 똥줄이 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들어가셨던 분들은 봤고요. 지금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금을 더 많이 이렇게 높은 고액 한도로 보호해준다는 어떤 움직임이 정부하고 나라에서 의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러한 공포, 예금을 찌끄만한 은행에서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이러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FDIC에서 이 예금 보호한도를 일시적으로 해제해볼까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의회에서 특히 공화당의 강경 보수파들이 그런 좌파적인 좌빨적인 생각은 안 돼. 시장 논리에 맡겨야지. 이거는 국가가 개입해서 무슨 그런 안 돼라고 지금 상당히 반대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문제입니다. 모바일 등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클릭 몇 번만으로, 거기에 소셜미디어 SNS도 정보를 급격히 확산시킨다. 그래서 뱅크런의 위험을 쓸데없이 더 증폭시키더라. 그래서 실제 불과 11일 사이에 4개 은행이 파산되거나 인수된 일이 일어났다. 최근에. 은행 유동성 규정 강화 논의가 그래서 잇따르고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뱅크런의 새로운 모델, 게임 체인저가 출현한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손가락 잘라야 된다니까요. 이거 진짜로 어떤 가짜 뉴스나 이런 그 눈앞에서 자기가 보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를 선동하는 놈들이 틀림없이 지금 많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진짜 이런 일 없길래 뭔가 좀 대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은행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거고, 은행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이제 좀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났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게 바꿔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지금 또 이제 주말에 어제랑 오늘 사이에 또 긴급 회의를 옐런 누님이 다 모여봐 해갖고 또 파월이랑 다 모이라고 해서 주말에 또 회의를 하고는 바로 또 나와서 아무 문제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 미국 시스템은 건전하다 얘기를 했다고 해요. 회의해봤자 지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할 건 다 나왔어요. 처음에
예금자 보호법보다 훨씬 넘는 예금도 다 정부가 다 보장해 줄 거고, 필요하면. 바이든도 나와서 똑같은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행들이 지금 미실현 손실에 대해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연준은 원래부터 재할인 창구에서 대출해 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이번에 새로 특별히 만든 BT 뱅킹 텀 펀딩 프로그램 FP, 거기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그 부실 국채를 액면가로 쳐줘가지고 1년짜리 아주 파격적인 대출을 해줄 테니까 요걸로 어떻게 틀어막아라, 그것도 해줬고. 그죠? 뭐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잖아요. 회의한다고 뭐가 더 나오나요? 더 다른 게? 전부 다 뭐 해줄 수도 있다. 사실은 의회한테 가서 두드려 맞을 정도로 파격적인 얘기들까지 옐런이 다 했었잖아요. 근데도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건 이런 쓸데없는 공포, 쓸데없는 선동질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계속 이 금융계의 최고 수장과 최고 행정관들이 날마다 뭔가 이걸 틀어막고 뭔가 구제책을 하는 것처럼 액션을, 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 얘네들이 해줄 건 다 해줬는데 뭐 우리가 이제 할 건 다 했잖아.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고, 그냥 기다려봐 하고 있으면 계속 선동되고 더 막 출렁거리니까 날마다 또 뭔가 막 열심히 가서 이제 막상 만나갖고 커피 마시면서 노가리 까면서 뭐 더 할 얘기도 없은 게 뭐 쓸데없는 얘기들 하더라도 끝나고 나올 때는 야, 우리가 진짜 마라톤 얘기 열심히 하면서 다 검토해보고 다 알아봤는데 그래도 완벽해. 지금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식으로 쇼맨십을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려고 회의를 하는 거죠. 바이든 역시도 또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뭔 일 생길까봐 주말에도 저기 손가락으로 뱅킹 앱을 막아야 된다니까요. 주말에 못하게. 바이든도 또 나와서 야, 내가 보니까 진짜 모든 보고를 백악관에서 다 받았는데 진짜로 우리 은행 아무 문제 없대더라. 시스템 붕괴 절대 없대더라.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죠. 이거 바로 어제 뉴스입니다. 다 오늘 뉴스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또 만에 하나 또 뱅크런 나오면 옐런도 얘기했었지만 나도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가 이미 한번 그랬던 것처럼 그 초과 예금에도 다 보증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있다. 의회가 뭐 저기 위아래로 합의 봐야 뭐 전체 은행이 다 돼줄 수 있는 그런 법을 의회에서 발안을 해가지고 해야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앞으로 뭔 큰 일이 생기면 그 은행에 대해서는 처음 해준 것처럼 다 이렇게 그런 권한이 또 있다.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쓸데없는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계속 행정부의 최고 수장들과 재무장관들이 나와서 계속 똑같은 말 하면서 안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 FOMC의 결과는 그전과는 달리 굉장히 복잡한 영향 요인들을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물가가 잘 잡히고 있나?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그동안 대형 은행들과 달리 규제 범위 밖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대다수 지역 은행들에 대한 미실현 손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동안은 모두가 지나치게 무관심했었던 금융계의 신용 경색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대부분의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알게 되고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똑같은 일을 이번에 겪으면서 똑같이 된 거죠.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애써 외면했을 뿐이에요. 시장의 밝은 면만 보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다 알고는 있었지만 당장 뭔 일 안 터졌으니까 뭐 어쩌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일이 터지니까 이제는 요걸 인식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컨센서스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특히 유럽 시장이 금년에 따뜻한 겨울을 맞으면서 미국보다 더 아웃퍼포밍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유럽 시장이 올랐었죠. 그러면서 마치 제가 이거 항상 했던 얘기죠.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이 뭐 경기 침체로 엄청나게 빠져들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좋은 일 생겼다고 해가지고 따뜻한 겨울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앞으로 모든 뭐 유럽 시장이 앞으로 다 회복해서 금방 날아갈 것처럼 난리들을 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다른 지표들은 계속 유럽이 물가가 안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1월 26일 날 썼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는 글에서 유튜브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가 이렇게 경제학자가 나오면서 프로페서 민스키하고 이때 유럽 시장이 제일 잘 나갈 때 서로 설전을 벌였었죠.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냐, 유럽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긴축의 효과가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살 것처럼. 근데 지금 이번 뜻밖의 신용위기 공포 때문에 유럽도 이제는 요거를 프로페서 민스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꿈에서 깨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실제로 요새 나오는 유럽 경제 지표들 보면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게 막 나오죠. 신용위기고 어쩌고 자네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 제조업 경기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살아나는 건 서비스업 그 PMI만 좀 살아나면서 서비스 물가만 계속 자극할 뿐이지 진짜 유럽을 끌고 가면서 먹고 살게 하는 독일의 제조업 지수 같은 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요새 나오고 있죠. 이번 주에도 나왔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럽도 이제 꿈에서 깬다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꿈에서 깰 시간이에요. 뭐 갑자기 따뜻한 뭐 겨울 한번 왔다고 해서 작년까지 그 모든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게 갑자기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순진했죠. 하지만 꿈속에 있을 땐 그런 소리가 안 들리죠. 지금 문제는 유럽이 소비자와 기업 설문이 단기 성장 전망을 너무 낙관하는 것이다. 유럽은 지금 최근 정책금리를 3% 올려서 무려 10년 만에 금융 환경이 가장 긴축적인 때인데, 그리고 높은 대출 비용 등으로 유로존 경제는 결국은 침체에 빠질 것인데 따뜻한 겨울 때문에 한번 늦춰졌을 뿐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유럽도 터질 것이다. 다시 안 좋은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기업들이 경기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보면은 제조업에서 경기 회복을 하는 건 잘 안 나오고 전부 서비스업으로 서비스업이 회복된다는 건 뭡니까? 서비스업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임금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것은 서비스 물가, 근원 물가 중에서 서비스 물가를 자극해서 인플레만 더 키운다 이겁니다. 좋지 않다 이거예요. 유럽도 똑같이 가고 있다 지금. 바로 엊그저께 라가르드 ECB 총재가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요새 유럽존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에너지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고는 있는데 근로자들은 계속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 임금 인상이 되면서 결국은 서비스 물가를 올리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미국하고 유럽하고 똑같죠? 그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을 봐도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도 전부 인플레가 다시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빅스텝 간 거고요. 스위스도 이번에 CS 사태가 났으니까 스위스도 웬만하면은 금리 안 올리고 동결하거나 피벗하고 싶겠죠. 근데 스위스도 굉장히 자기들 기준에 물가가 계속 안 잡히는 반등하는 게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석 달 동안은 전 세계가 물가가 잡히는 것 같다고 좋아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3월로 오면서 한 달 동안 분위기는 어떻게 됐나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지에서 전체에서 인플레 사실 안 잡히고 있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 전부 그 분위로 또 바뀌었죠. 그렇게 쉽게 안 잡힐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영국의 영란은행도 그러고요. 영국은 말도 못하게 이번에 또 높은 인플레 수치가 나왔어요. 전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잠깐 그 좋았던 시절이 다 갔다 이거예요. 근데 마침 신용위기 공포까지 같이 퍼져버렸어요. 지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신용위기 공포 때문에 야 금리 인상하던 거 좀 잠깐 멈춰봐 해야 되는데 지금 못 멈춰. 인플레가 너무 지금 다시 또 높아지기 시작했어. 그런 상태가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됐다는 거예요. 고금리와 양적 긴축이 자산시장과 기업이 미친 영향은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똑같더라. 그리고 이번 CS 사태에서도, 그리고 공포의 전염이 독일의 도이체방크로 퍼지는 것만 봐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같은 처지라는 걸 알 수 있다. 거기에 물가는 같이 또 안 떨어지면서 반등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자산시장의 신용위기는 알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떠안고 가면서 금리는 내릴 수 없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동병상련의 처지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일이 잘 풀려 잘 버텨야만 경미한 연착륙이 올 텐데, 이러면 금리를 피봇할 이유는 없을 거고, 경미한 연착륙이고 경미한 침체니까 굳이 금리를 피봇할 이유는 없죠. 계속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는 높게 가져가야겠죠. 만에 하나 잘 안 돼갖고 심각한 신용위기가 한 번 더 터지면서 경착륙이 오게 되면 그때는 중앙은행들이 정말로 피벗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이런 신용위기가 빵 터지면서 자산시장은 크게 공포와 패닉에 의해서 크게 폭락한 때일 때고요. 채권시장도 지금처럼 안전자산을 찾으면서 쭉쭉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번 뭔 일이 빵 터지면서 채권금리가 위로 다시 한번 빵 치솟을 수도 있는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앞으로 좋은 일은 안 생길 것 같죠. 어떤 경우가 돼도. 그래서 지금 섣불리 다음 투자처가 어딘가, 이 위기가 곧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지 않나 하고는 막 어디가 지금 좋을까 하고 선택하기보다는 현금 들고 관망하는 게 지금 최고다. 그 후에 정말로 중앙은행이 위기가 두려워서 설사 피봇을 한다 해도 그때는 그 위기가 두려워 피봇을 했는데 물가는 잘 안 잡히고 있어서 좀 지나면 그 위기는 살짝 넘기더라도 최악의 2차 인플레가 따라오게 되는 미래가 보이게 된다. 80년대 폴 볼커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을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설사 피봇을 하반기에 하게 되더라도 드디어 지금이야 하고 바닥이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무서운 2차 인플레가, 금리 동결하고 잠깐 피벗하는데 사실은 인플레가 잡혀서 피벗한 게 아니라 신용위기가 무서워서 피벗한 거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플레는 다시 어마어마하게 또 솟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 저금리, 그 다음에 인플레가 안 일어나던 시대에나 가능했던 V자 반등으로 보고 바닥을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때 한 번 더 보내야 된다.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팝콘 먹고 있네요. 바로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